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의 스펙 삭제 의혹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딸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고,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선 부패한 정치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잘못된 법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 사회이사 이력과 국비 유학 등이 쟁점이 됐는데, 이 후보자는 편법과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산업부의 현안인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요금의 연료비를 반영하는 원가주의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취임식과 달리 직접 무대까지 걸어가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취임사를 통해선 자유와 공정, 연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뉴스엔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진성준 의원과 함께 명함이 엇갈린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와 새 정부의 반쪽 내각 출범, 그리고 거대 야당으로 전환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전략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자녀의 스펙 쌓기 논란과 한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검찰 수사권 조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딸의 논문 대필 논란에 대해 논문이라고 할 것도 없는 습작에 불과하다고 해명했고,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해선 부패한 정치인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오후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은 초반부터 딸의 허위 스펙 쌓기 의혹을 중심으로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고교생 딸의 논문 대필, 위조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자녀 논문의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허위였죠. 후보자도 거짓말을 하신 거죠. 당장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인터뷰를. 한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조목조목 해명을 이어갔는데, 대필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필자와 접촉조차 한 적 없다며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이 돈을 요구했다는 이 벤슨이라는 사람하고는 어떤 접촉을 하거나 벤슨이라는 사람을 도움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딸의 논문의 경우 입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습작 수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어떤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두세 페이지,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딸이 동아리 활동을 부각하기 위해 모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십 대의 노트북을 복지관에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받아 지원한 것으로 오히려 장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반문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입법 절차와 내용의 부당성을 꼬집으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위헌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이번 검수완박 법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는 이승만 정부 때의 4.4.5입 개헌 이래 최악의 꼼수들이 난무했습니다.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의 수사는 과잉 수사가 아니었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로 검찰의 기획 수사 역시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하기 전부터 진통을 겪었는데,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을 언급한 것에 대한 사과 요구를,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청문회 재척 의결을 요구하며 오전 내내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로 한 차례 연기 끝에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표현에 여야는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며 사과할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이거 사과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국민의힘 입장, 또 국민 입장,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100% 검수완박입니다. 예? 근데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의 자리에 가실 분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야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재청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연루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의원이 고발된 만큼 청문회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사건에 피고인 겸 피의자가 후보자를 청문한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자칫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자기 변호를 하는 자리로 청문회를 변질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한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재척 의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저와의 악연에 대해서야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당선자 문제 때문에. 이에 앞서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민주당과 황당한 제출 요구라는 국민의힘이 대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 문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정책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의 국비 유학과 관련한 이른바 혈세 먹튀 논란과 세금 신고 누락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매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이창양 후보자가 공무원 시절 국비 유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등 이른바 혈세 유학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재직 시절에 자신의 스펙업을 위해서 이 국비와 세금을 이용하고 그런 지위를 이용한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공직에서는 9년 10개월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은 건데 나머지 3분의 1의 기간을 자신의 스펙업에 활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특히나 거북한데요. 국비 유학은 제가 사무관으로 7, 8년 이상 근무한 거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국비 유학 기가 주어졌고요. 그건 전 부처 내에서 다 실천한 거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가 건물 임대료 일부가 장모 계좌로 입금되며 증여세 탈루 의혹도 불거졌는데 이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추가 납부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내도 그 세부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릅니다. 주로 세무사를 그냥 고용해서 일을 다 맡깁니다.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장녀의 지출까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등 탈세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 이 후보자는 실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윤석열 정부가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 폐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 한전적자가 불어나면 결국은 이게 지연된다 뿐이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중에 국민들이 다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의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같은 거는 이걸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에너지 믹스 내에서 원전의 비중을 좀 올리면 한전의 전기요금 관련 부담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지는데요. 또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이매련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새 정부 내각 인사들의 인준과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반쪽 내각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국회 인준이 필요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초대 국무총리 부재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다면 의원총회를 열어 적격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말 문제없는 총리 후보자를 자신 있게 추천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취임 후 당당하게 국회에 임명 동의를 구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또 낙마 리스트에 올린 장관 후보자 5명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정호영,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총리를 지낸 한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은 새 정부 발목 잡기 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의 발목 잡기는 민심의 역풍을 불어올 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한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낙마 리스트로 꼽은 5명에 대해 부적격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원희룡, 박진 등 청문회가 끝난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해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민주당은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각 인사들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새 정부는 당분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와 공정, 연대를 강조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오늘 밤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5년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성공하는 역사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원 기자입니다.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도보 입장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취임식 참석 인원은 약 4만여 명 규모로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하야시 일본 외무상 등 외빈 300여 명도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는 역대 취임식과는 다르게 국회 정문에서 내려 단상까지 약 180m를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걸어갈 예정인데 특별 공로자 1호 이뇨한 박사와 민병헌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등 국민희망 대표로 뽑힌 20명과 함께 손을 잡고 단상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25분가량의 연설을 통해 자유와 공정,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기조 속에서 자유와 공정,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주인, 진정한 주인인 나라,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취임사가 될 것으로. 이와 함께 돌출형 취임식 무대 설치와 청와대 개방 실시간 중계, 취임식 직후 실시하던 카퍼레이드 생략 등 역대 취임식과 차별화했습니다. 5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한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고를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 청와대에서 퇴근한 이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업무를 이어가다 밤 12시에 임기를 마칩니다. 이어 자정부터 군 통수권을 이양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첫 업무 보고를 받으며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5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핵 위협과 한반도 전쟁 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켰고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해 숱한 위기와 역경을 딛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실패, 코드 인사 등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불공정과 절망을 안겨줬다고 논평하고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수소경제육성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 공급시설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고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자중기위는 또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우대 근거 등을 마련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국회 상임 및 수석 전문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내일이면 여야가 바뀌는 상황에서 국회가 전문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여소야대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기틀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희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6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이제 7곳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출마를 선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 패배 2개월 만에 정계에 복귀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인천 계양을에 이 고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당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 고문은 어제 공식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제게 계양과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 계양을 창의적 인재와 새 일자리가 넘쳐나는 인천의 실리콘밸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중심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19대 국회를 제외하고 16대부터 21대까지 5선을 한 진보 강세 지역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고문이 52.2%를 얻으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9.6%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무난하게 원내에 입성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네, 그런 이제 뭐 낙관적으로 당선을 할 걸로 자체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문 출마를 두고서 당 안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대선 패배에 대해 무한 책임지고 자숙해야 하는데 2개월 만에 그것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는 건 좀 이르지 않나 이런 비판이 하나 있고요. 또 특별한 연고도 없이 강세 지역인 인천 계양을에 나가기보다 약세 지역에 출마해서 승리를 가져와야 한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에서 전략 공천을 선택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은 이재명 고문에게 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겼는데 특히 이 고문이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만큼 인천과 경기도 지역에서 지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고문이 지방선거 전반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강세 지역인 계양을에 전략 공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 고문의 연고지인 성남 사수가 이재명의 명분이라면 계양 차출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명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고문 전략 공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고문도 출마 선언에서 개인보다 당을 더 강조했는데요.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건데 이재명 고문에 맞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후보가 지금 꼽히고 있습니까? 일단 뭐 이준석 대표 차출설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이 대표는 이 자신의 연고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진심이라며 차출설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양을 공천 방향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지역 밀착형 인사로 내일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든 공천할 수 있지만 이번에 공천을 받으면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다음 총선에서도 지역구를 책임지고 선거에 나갈 각오가 된 사람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후보로는 저는 임차인입니다. 본회의 5분 발언으로 화제를 일으켰던 윤희숙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또 지난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한 최원식 전 의원 공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초중고 모두 인천에서 나온 토박이로 지난 19대 때 개항을에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상임고문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이제 전 대선 주자가 이번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바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죠. 네, 맞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네. 이 대장동 사건을 언급하면서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주민의 이익 대신 자기 편 먹여 살리기에 골몰하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른 뒤 도망치는 세력 심판해야 합니다. 이를 바꾸려면 분당과 성남 그리고 경기도에 리더십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분당갑의 경우에는 이 16대부터 살펴보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병관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고 네. 나머지는 보수 정당이 차지한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고문처럼 전략 공천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분당갑 공천을 신청한 건 안 위원장을 비롯해서 박민식 전 의원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 정동희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이렇게 4명입니다. 네. 이 중 박 전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 출마를 포기하면서 안 위원장 전략 공천 수순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공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전략 공천보다는 단수 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부 조사와 원칙에 따라 특출나게 경쟁력이 뛰어난 후보가 있는지 단수 공천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설 민주당에서는 20대 때 분당갑에 당선됐던 김병관 전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네, 전략 공천, 단수 공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전략 공천은 이제 당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된 거고 네. 단수 공천은 이제 후보 개인이 처음부터 이제 좀 그 출마 선언을 한 상태에서 당의 선택이 있는 거군요. 네, 출마 선언한 상태에서 당에서 경쟁력을 평가한 다음에 네. 한 후보가 특출나게 뛰어나면 그 후보를 공천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이제 그 같은 이 대선 주자들이 나오면서 선거판이 이제 커졌는데 6.1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그런 것으로 이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두 사람이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이 개인의 당선 여부보다는 이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 민주당은 이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 이 거물급 인사들을 내세우면서 인천과 경기 지역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인천 승리로 시작해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다짐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권 교체에 이어 지방 권력 교체가 이뤄져야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쪽은 당내 지지 기반을 넓히면서 차기 대권 가도가 열리는 만큼 두 사람 다 이번 지방선거에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이재명, 안철수 전 대선 주자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김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청와대에서 온 마지막 편지입니다.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설렘,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 답장을 쓴 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어떨까요?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답장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 손편지를 보냈는데 답장 받았다. 청와대에서 마지막 편지가 왔다. 막차 타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답장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시민들이 받은 편지는 그동안 답장을 써왔던 청와대 비서실이 아닌 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며 시민들에게 직접 보낸 마지막 답장이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답장에서 문 대통령은 고마운 편지 잘 받았습니다. 봄 소식처럼 따뜻한 기운을 느낍니다라며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었고요.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며 감사한 마음으로 임기를 마칩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편지에는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이 동봉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애정이 듬뿍 담긴 답장을 받은 네티즌들은 저마다 감동적이었다는 반응을 내렸습니다. 액자로 만들어 두겠다. 기뻐서 받자마자 소리 질렀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감동이었다 등의 후기가 대체적이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1호부터의 답장. 그 편지가 전해준 감동만큼은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인 6시 5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임기 말까지 국정 지지율 40%대를 유지하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 국정 지지율 45%로 임기를 마치게 됐는데요. 문 대통령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퇴임 후 아내와 함께 남쪽 시골로 돌아가 노을처럼 잘 살아보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하죠. 5년간의 청와대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만큼 소박한 그 바람이 꼭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이재명 대항마가 김부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그 맞상대로 배우 김부선 씨의 공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부선 씨는 여배우 스캔들의 의혹의 당사자로 이 상임고문과 악연을 이어오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상임고문의 보궐선거 출사표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김부선 차출설에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명분 없는 출마 못지않는 공천의 희화화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우리 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김부선 씨야말로 지역에 대한 연고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연고성 무죄를 공격하던 저희 당에서 그런 공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을 하지도 않은 배우에게 그런 정치의 이미지를 씌우는 것 자체가 김부선 씨의 굉장히 신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김부선 씨 공천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하면서 계양을 공천에 대한 자신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1년 10개월 뒤에 치르는 22대 총선에도 계양구와 함께할 인물, 꾸준히 지역을 관리할 사람을 공천하겠다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현재 이재명 상임고문의 맞상대로 윤희숙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전 의원 역시 당이 부르면 따르겠다며 도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고문의 상대로 거론되는 윤희숙 전 의원과 김부선 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말꼬리를 잡아서 물어뜯는 필란하는 말만을 했지 정치인으로서 내실 있는 그런 어떤 실속 있는 정치인일까 그런 부분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고려치 않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치가 그렇게 희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상임고문, 민주당이 처한 어려움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그 대항마로 지역 밀착형 인사를 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일 중으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00년 이후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승리를 뺏기지 않은 텃밭이자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로 분류되는 인천 계양을 이재명 고문의 대항마로 나설 국민의힘 후보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퇴근길에 오르면서 5년의 시간도 함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 하지만 첫 내각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집권 여당으로 전환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이유동 상근 부대변인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6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퇴임 직전까지 40%대의 그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정권 재창출에는 결국 실패한 문 정부인데 지난 5년 국민의힘에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퇴임 마지막까지 40% 지지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의 지지율을 받고도 결국 정권 연장에 실패했다는 것은 사실상 지지하는 국민들 외에는 전부가 등을 돌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짤막하게 문재인 정부 5년을 평가해 보자면 그래도 그나마 잘한 점을 뽑자면 군장병 처우 개선과 관련된 공무 단축이라든가 휴대폰 지급 같은 거는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못한 점을 뽑자면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 두 가지를 뽑아보자면 첫 번째가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상황이 좋은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남북 연락국 사무소 폭파되고 이러면서 사실상 대북 정책이 완전 실패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정부가 부동산이 자신이 있다고 할 만큼 가처를 했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 건 역대급 집값 폭등이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이제 퇴임을 하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고하셨고 앞으로 잘 쉬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음성 상태가 아주 깨끗하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현재 열차 안에서 통화 중이셔서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정부가 지금 내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초대 내각 진용을 꾸리지 못한 채 반쪽 형태로 출발합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요구가 꽤 나왔거든요. 현재 그럼 당내 기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후보를 임명하는 것 자체는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저희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결국 우리 당이 결국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 논란 때 당에서 나서서 온 인사들이 다 비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저는 당선인께서 이런 의중을 잘 파악해서 임명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은 당선인의 뜻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인사청문 전국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역시 예상대로 여야가 아주 거친 파열음을 냈는데요. 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오늘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오전 청문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 자료 제출 안 했다고 하고 검소한 바 표현 썼다고 막 억지를 부리면서 한 후보자가 사실상 말 한마디 못하고 결국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후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청문회에서 무슨 한국 3M을 한 후보자라고 하질 않나 아니면 이모 씨를 이모라고 하지를 않나 사실상 평가할 가치가 없는 그런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30번 넘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청문회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만큼 민주당에서 한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서 비판을 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민주당이 반대하려고 들어온 청문회이기는 하지만 질문 수준이 너무나도 낮아서 참 당에서 평가하기가 난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번 지방선거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분당 갑에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박민식 전 의원이 이제 출마의 뜻을 접으면서 안 전 위원장이 단수 공천이 되는 건지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이제 상임 고문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이 됐는데 안철수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단수 공천이 되는 건지 왜 처음부터 전략 공천이 아니었는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손당 후사의 정신으로 분당 갑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이제 안랩 본사가 분당에 있는 만큼 출마 의지 자체를 표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당 내부 관계자랑 예배본 결과 아직 공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이 단수 공천인지 아니면 전략 공천인지는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막을 내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5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야의 인사청문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새 정부는 반쪽 내각으로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거대 야당으로 전환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상황,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오후 6시에 마지막 퇴근길에 올랐네요. 네. 예, 길었던 이제 5년 여정이 이제 모두 끝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 재임 초기 한 1년 정도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셨잖아요. 네, 오늘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보통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고 아침에 새 대통령의 취임식 현장으로 가셔서 네. 거기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떠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당신의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 자정부터 개방하겠다 이렇게 천명하는 바람에 마지막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못하고 이제 걸어서 나오시는 퇴근을. 그전 같은 경우는 오늘 밤을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보내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6시 일과 시간을 마치고 걸어서 나오는 퇴근을 하시게 됐는데 새 대통령 당선인의 그런 처사가 좀 야속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시민들 곁으로 이렇게 걸어서 돌아가는 모습이 훨씬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대통령이어서 네. 인수위원회도 없이 임기를 막 시작했거든요. 네. 그 임기 시작할 때 저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합류해서 일을 같이 했는데 저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짧게 근무했어요. 네. 그 기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마는 1년 마치고 나왔을 때 늘 들었던 후회 같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님 조금 더 모시고 일을 할 것을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임기 마지막에 부동산 문제나 이런 문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서 힘들어하실 때에는 끝까지 곁에서 함께 저 짐을 함께 나누어 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하면서 안타까움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 대통령이 이제 퇴근길과 함께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됐는데 명암이 엇갈린 5년이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권 10년 주기설을 깬 최초의 대통령이자 또 한편으로는 임기 마지막까지 역대 최고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입니다. 어떤 평가를 직접 내리실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된 평가는 대단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중의 임무를 안고 출범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게 전임 대통령의 탄핵 상황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 탄핵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구호를 촛불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들었어요. 그러니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1차적인 과제였는데 우리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확립하는 일을 해야 했죠.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을 다시 복원해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생을 위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또 국군 기무사령부, 또 국가정보원 이런 비밀 정보기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댓글 공작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사이버상의 쿠데타와 똑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훼손된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해서 권력기관들이 다시는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북관계가 전쟁 직전까지 갔어요. 핵실험이 이어지고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급기야는 연락사무소까지 이렇게 파괴돼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빚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전쟁 직전까지 갔던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을 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나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까지 2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남북관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어떤 초석을 다지는 일도 해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가는 나라인데 사회 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도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느냐 하면 그러지 못하거든요. 여전히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여전하단 말이죠. 이거를 고치는 일을 극복하는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했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 위기도 맞아야 했고 일본과의 기술 전쟁도 벌여야만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을 떠안고 출범했는데 그런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하셨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도 방역도 물론 잘했지만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에 내놔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둘 정도의 성과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만 그런 훌륭한 업적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인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라기보다 저희 민주당의 부족함이 훨씬 컸다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더 좀 부피를 못한 부분, 뭐 부동산 문제가 좀 또 이제 아쉬움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문재인 이제 대통령이 하루하루는 참 길었는데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면 금방 지나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12시부터 이제 정권이 이양이 이제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제 새로운 정권이 반쪽 내각으로 지금 출범을 할 상황이 됐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국회에서 인준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경호 총리대행 체제로 갈 것 같고 그리고 복지부의 정호영, 국토부 원희룡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또 강행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민주당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좀 언론이 조금 성급한 것 같은데요. 총리 임명 동의안은 대통령이 취임해서 국회에 정식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으니 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했고 인사청문회 결과 저희 민주당은 부적격이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오전에 취임을 하고 나면 곧바로 아마 국회에 총리를 임명해달라라고 하는 임명에 동의해달라고 하는 임명동의 요구안을 보내올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본회의를 잡아서 인준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 표결 결과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총리에 임명할 수 없는 것이고 과반수를 얻어서 찬성을 얻게 되면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직 반쪽 내각이다 이런 관측은 언론에 좀 성급한 관측입니다. 네, 반쪽 내각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예,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나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도 저건 부적격한 인사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몇 분 계세요. 저희 당에서 볼 때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자진 사퇴했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또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이라고 생각하고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하다고 봅니다. 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역시 그 친일 사관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하면서 임명을 강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고 들어서는 정부이고 또 그에 맞추어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 보기에 과연 그것이 국민적인 판정이 난 분들을 부적격이라고 판정이 난 분들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정말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가? 저는 강행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앞서서 이런 인사 실패 또 언론에서는 인사 대참사라고까지 부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겸허하게 사과하고 돌이켜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 반쪽 내각이라고 하기에는 좀 성급하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구성 과정에 있는 윤 정부 1기, 이 내각 검증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가장 치열하게 지금 최대 격전지라고 불리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거든요. 오늘 아주 그야말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특히 이제 검수완박, 딸 스펙 의혹, 이걸 중점적으로 민주당과 후보 간 한 채 양보 없는 치열한 이제 접전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우선 한동훈 후보자가 국회 입법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전에도 무슨 국회가 야반도주하는 거다라는 식의 표현을 썼는데 국회 입법에 대한 그의 인식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 체제에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입법부가 입법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해야죠. 그런데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런 소신을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조금 더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과연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의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한 분인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한동훈 후보자는 반부패 강력수사부의 부장으로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스펙 중에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그야말로 도륙을 당하다시피 하는 수사를 받고 그 부인은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와 똑같은 스펙 쌓기를 해왔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겸허하게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파헤칠 수 없어서 그렇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스펙 쌓기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는 뭐 저작권법 위반이라든지 하는 등의 실정법 위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이신데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원점 재검토를 예고를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핵심이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원래 합의를 다시 전면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시거든요. 뭐 역시나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걸 위한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반발이나 이런 후폭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른바 민주당이 뭐 검수완박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가지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정부에 대한 견제의 수단으로 맡아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저희 이 민주당이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었던 것은 협상 과정에서 그동안에 전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이었을 적에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국정과제에 발목을 잡았거든요. 네. 더구나 그 법사위에서는 국회법상의 권한이 법률안의 체계 작구를 심사하는 권한만 있을 뿐인데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에까지 다 관여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은 전부 다 붙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패키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넘길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여전히 법사위에서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대정부 견제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 입법부에서 야당이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져서 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명확하게 5월 29일로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전반기의 원내대표가 후반기의 원구성에까지 관여해가지고 합의를 다 해놨다라고 하는 건 월권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당의 원내대표, 전임 원내대표가 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월권적 행위였기 때문에 원점에서 논의해 가야 될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몇몇 언론에서는 이제 의원님이 좀 강하다, 강경파 쪽이다, 뭐 이런 그 수식어가 붙는데 거기에 뭐 보셨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어쨌든 본인의 평가와는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거대 야당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이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그 거대 야당의 기조 당분간 강한 야당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건가요? 저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제가 1년간 원내 대표단으로 일할 때 어떤 기조로 일할 건가를 갖고 상의를 했는데 민생과 개혁의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쫓아보자라고 서로 합의를 하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여야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많이 했는데 그 공약 가운데 똑같이 공약한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뭐 대표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을 완전하게 하겠다든지 뭐 또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든지 또 무슨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을 10만 원 더 인상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민생을 위한 민생을 위한 공약들이 굉장히 많았고 둘 다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공약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공통 공약을 우선 여야 합의로 힘있게 추진하자라고 서로 합의하고 그렇게 제안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민생 과제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할 용의가 있다. 다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특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개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타협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은 했지만 국회에서는 절대 소수 정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해도 국회의 협력과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당연히 여야의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국민의힘이 먼저 얘기하고 함께 추진하자고 해야 될 처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라면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고요. 근데 아직 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직 여당으로 태세 전환이 좀 아직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국민의힘의 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상임고문 이야기를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출사표와 함께 선대위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이 고문이 이렇게 2달 만에 초고속 복귀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좀 있었나요? 네, 아마도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뭐 대선에 패배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쉬면서 충전의 기회를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전통적인 정치 문법에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당의 사정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라고 하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의 표차가 0.73% 아주 미세한 차이여서 저희 당 지지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일종의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처럼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거의 상황이 정말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재명 고문과 같은 대중적 지지가 확고한 분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서 선거 일선에 나서 주셔야 되겠다라고 당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당의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십자가 같은 일이겠으나 당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출마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의 이제 파워 인터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대 야당으로 전환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와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대구는 11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5도, 광주 24도로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